수가형 기본 2강 강의 스케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봄에서 여름이 넘어가는 시점이 되다 보니 현재 고3 학생분들이거나 혹은 대입시험을 다시 준비하는 재수생 분들이거나 되게 힘든 계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수능을 다시 보기 위해서 재수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학교에 가야 된다는 물론 어떤 의무감은 없지만 또 학원이나 뭐 아니면 본인 스스로 스케줄을 맞춰서 공부하신다는 그런 부담 때문에 지금 뭐 날씨도 좋고 그다음에 꽃도 피고 또 시기이기 때문에 공부하기 되게 힘드신 걸 알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그 대학 입시 학원이나 아니면 재수 학원에서 4, 5, 6월 달을 마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재수를 하다 보면 혹은 고3을 하다 보면 3월 달부터는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4, 5, 6월 달이 되면서부터 뭐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거나 혹은 이제 실제로 친구들이 포인 노래방을 가고자 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여행을 갈 때 많은 갈등을 느끼게 되는데 이 기간을 잘 넘어가야 7, 8, 9월 달에 작년에 본 시험 이상으로 낼 수 있는 스피드를 낼 수 있고요. 지금 고3 학생들은 내년에 다시 공부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통 7, 8, 9월 달에 나오는데 대부분 이유가 4, 5, 6월 달에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결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전 과목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수학, 과학에 대한 것들은 지금 전반기 강의 스케줄에는 보통 통합과학이나 통합수학, 일반수학이라고 그러죠. 이런 학문들 위주로 다 설명을 드릴 테니 뭐 굳이 이 강의를 듣고 받아 쓰거나 혹은 뭐 메모할 필요는 없고 쭉 틀어놓고 하룻밤 잔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그 사람의 잠재의식이나 혹은 그 장기 기억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해서 강의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이 부분은 많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유튜브 영상을 수가형으로 만들었는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솔직히 뭐 예체능 특히 이제 수시를 보는 분들은 뭐 국어만 잘하거나 영어만 잘해서 본다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전반적으로 다 잘 봐야 기본적으로 자기 본인이 원하는 학교나 학과를 갈 수가 있는데 이 중에 수학, 과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수 비율은 물론 별도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전체 5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어나 영어나 뭐 기타 뭐 이런 국사나 이런 과목들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 이거와 공부를 포기한 학생의 변별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책은 좋아하는 학생들도 많고 읽어서 표기가 되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학문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충분하게 시간만 주어진다면 다 읽어낼 수 있지만 수학이나 과학은 아예 기본 개념이나 공식,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나 단어의 정의, 그 다음에 공식을 모르면 문제를 아예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그 그러니까 점수 차이, 그러니까 변별력이죠. 시험 출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과형에 대해서는 뭐 물론 중학교 때 충분하게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들어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지만 다시 한번 한 3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수학 과학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 스케줄은 뭐 이 뒤에 있는 이 인덱스 실제로 그 페이지 넘버하고는 좀 뒤에 있는 상의가 있는데요. 일단 수학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는 그 공통 수학이라고 하죠. 일반 수학이기도 하고 공통 수학에 대한 강의를 할 거고요. 왜냐하면
뒤에 수원투에서 실제로 그 심화되는 과정들의 학문들도 앞에 공통 수학을 알지 못하면 뒤에 아예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통 수학이 되게 중요한 학문이고,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으면 생각하고요. 과학은 통합과학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실제로 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현재 그 정해져 있는 통합과학의 그 어떤 단원에 대한 그 스케줄이나 설명이나 단원을 진입하는 것들, 빅뱅 이론 이런 게 들어가면서 이걸 굳이 설명하기 위한 우주의 팽창설, 확장설 설명하다 보니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이걸 제외하더라도 통합과학에 들어가는 학문들 플러스 그 기본적으로 이제 물리라고 그러죠. 물리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것들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 수학과학 응용 기출 문제는 저 역시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료 서비스로 추후에 저희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대학 수학 응용 시험 문제 풀이 수학편, 그 다음에 과학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학생들의 저희 요청을 받아서 이 유튜브 채널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수가형 출제 예상 유형은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몇 퍼센트를 수학 과학에서 예측해서 이게 실제로 시험에 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소한 현재 그 수학을 출제하는 그 교수님들이 어떤 되게 그 폐쇄된 장소에서 수학 문제를 내기 전에 저는 올해 수학 문제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하나도 안 맞을 수 있고 많은 부분이 맞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유튜브라는 강의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예상 유형의 문제가 몇 퍼센트로 시험에 나오는지는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실제로 이 강의가 얼마나 올해 문제를 얼마나 예상을 해내는지가 성공의 특정 지수가 되지 않을까. 수학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 수학의 범위에 대해서 이해를 할 거고요. 공통 수학은 문과 이과 학생들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리고 문과 이과 학생들이 배우는 영역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제 실제로 지금 고등학생분들이 대학교, 특히 이공계로 대학을 간다면 대학교 1학년 때 대학 수학이라는 학문을 배우는데, 대학 수학을 강의를 듣고 소정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지금 고등학교 때 수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풀이 능력이 없으면 대학교 수학 때 점수를 F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되게 큰 부분이라. 그래서 보통 좀 상위권 대학들은 이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수업 때 그 이전 고등학교 수학의 수학 능력 정도를 평가하는 시험들을 좀 일반적으로 치르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수학이라는 게 문이과 학생들한테, 이과 학생들한테는 평생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을 받는 동안 평생. 그 직업을 갖는다면 수학이라는 걸 떼서 생각할 수는 없고, 그래서 수학을 안 하고 이과를 가겠다. 이건 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문과 학생들여도 경제학에 관계된 학문을 하는 확률 통계 쪽에도 그렇죠. 통계학 쪽에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수학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학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공통 수학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통 수학을 정말 잘하는 학생이 수1, 2의 수학을 못할 확률이 제가 보기에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물론 어렵죠, 힘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좀 더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그렇게 인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변경된 점이, 물론 이후에 또 변경이 될 수 있겠죠. 2023년도에 수열이 이제 문과용 수학 1과 이과용 수학 2로 올라갔고,
2차 곡선 중에 이제 타원하고 쌍곡선, 뭐 타원 아시겠지만 타원형은 대부분 그쵸. 타원형은 그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원형에서 사용되는 공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원형과 관련은 많지만, 그러니까 뭐 실제로 근데 우리가 지금 현존하는 과학이나 혹은 현상을 이해하는데 타원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형보다는 타원이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 타원하고 쌍곡선은 수투로 올라갔고요. 명제에서 논리연산 부분은 빠졌다고 합니다. 근데 논리연산 부분은 특히 나중에 이제 대학교의 공대 중에 전자공학과 혹은 디지털 계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컴퓨터공학과를 하는 학생들한테는 뒤에 논리연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공부를 하고 난 제가 이 수업 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학년부터 고1이 이제 배우게 될 공통 수학의 선분의 외분도는 뭐 이런 내용이 좀 빠지고 행렬의 기초 학습이 들어갈 거고요. 그건 이제 이런 수업 일수가 줄었는데 학습량은 늘었으니까 수포자가 양성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수업 일수가 충분하다고 학습량이 줄었다고 수포자가 안 생길 거라는 생각도 조금 너무 아닌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지만, 어쨌든 뭐 디지털 시대에 대비해서 수학적 지식을 교육해야 된다. 이건 이제 정책을 정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수포자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3 배우는 이제 고급 기하학이나 전문 수학 등을 선택하기 위해서 외분을 학습할 수 있다고 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로 좀 해주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험은 제가 기억이 나는 것 중에 우리가 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느냐, 이게 되게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궁금한 점이 많았거든요. 이게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고 시험이죠. 그러니까 이거죠. 공부 안에 시험이 포함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 공부가 시험하고 어떤 명제적인 연관이 있느냐라는 건데, 공부를 하는 건요,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를 공부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학문이 좋아서 그중에 A라는 단원이 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시험은 철저하게 출제자의 의도를 따라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뭐 각 학교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처럼 그 담임 선생님이나 그 과목 선생님이 내는 출제자와 달리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어떤 개인이나 몇 명 소수가 출제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니고, 이 수학 강의 스케줄,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내는 그 어떤 목표가 그 당해년도나 그 전년도에 보통 정해져서 그게 이제 출제하는 교수님들한테 배분이 돼서 출제 의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출제 방향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은 보통 대학 수학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는 그 EBS 강의 얘기를 많이 하는 것들, EBS가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그 정부의 정책, 또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서 어떤 그 과목의 요점 혹은 과목을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수업하는 혹은 수학을 강의하는 목적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타겟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 타겟이 뭔지를 알아야 그걸 맞춰서 공부를 해야 시험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이 잘 안 나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탓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시험을 보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갖고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를 한 사람들이 시험의 어떤 그 범위나 시험을 낸 그 문제자의 의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시험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제가 생각에 그게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뭐
우리가 얘기하는 교과 과정, 교과 내용 언제부터 바뀌는지에 대한 것들,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챙겨서 그 지도해 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수험자 본인도 그 공부한 학생들도 이번에서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듭니다. 수학은 보통 이런 거죠. 이 단어는 수포자들도 다 공부를 대부분 합니다. 맨 앞장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집합의 명제, 수화식, 방정식과 부등식까지는 대부분 잘 풀지 못해도 알죠. 근데 이게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앞부분만 굉장히 필기가 돼 있거나 아니면 앞부분만 이렇게 사람의 손때가 간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 집합과 명제나 수화식과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개념을 일부 묻는, 물론 이게 대학 수학 시험 능력에 뭐 한두 문제 정도 출제는 되지만 많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학력고사 같은 데 나오면 의외로 잘 못 풀거나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죠. 이거 기본적으로 이거는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첫 번째 단원의 그 1, 2, 3 단원은 외우지 말고 본인이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집합의 원소와 개수, 부분집합, 지부분집합, 합집합, 뭐 교집합, 그 다음에 명제, 수화식, 단항식, 다항식 개념, 연산, 지수법칙, 방정식과 부등식, 뭐 근과 계수의 관계. 이 물론 공식이 있지만 이 부분이 똑같은 앞에서 수학 공부해야겠다 그러면 앞에서 이 세 단원을 다 공부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다 공부는 다 했지만 실제로 여기에 문제가 나서 100% 100점을 맞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 단어는 실제로 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걸 누구한테 가끔만 설명을 해서 본인이 머릿속에 완전히 이해를 한 다음에 이걸 설명할 정도의 내용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세 개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 세 단어를 이 뒤에 나오는 단원에서 이 단원에 사용된 단어나 혹은 여기 나오는 명제나 혹은 여기 방정식을 사용할 때 이게 앞에 걸 모르기 때문에 뒤에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어나 영어 같은 거나 이런 우리가 국사나 세계사 이런 문제들은 내용을 모르면 앞에 가서 내용을 찾아볼 수는 있어요. 근데 수학에서는 이 단어를 까먹으면 뒤에서 그 단어가 나왔을 때는 그 단어 내용을 찾아서 풀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합과 명제, 수화식, 방정식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뒤에 강의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충분히 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 단원들은 주로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따라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거꾸로는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 녹음을 해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다시 피드백 드리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화식의 단항식과 다항식의 개념과 연산, 지수법칙에 대한 것들이죠. 이 부분은 솔직히 단항식과 다항식이 수능에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단항식과 다항식을 빨리 계산하지 못하면,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빨리 계산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면 뒤에 항상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답이 틀립니다. 그래서 단항식과 다항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항상 답을 가지고 문제를 다시 이걸 거꾸로 맞추는 개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문제를 풀더라도, 왼쪽에서 오른쪽 문제를 풀더라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푸는 연습을 많이 해야지 이 단항식과 다항식 개념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뭐 개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수분해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인수분해를 많이 하죠. 이때 인수분해를 그러니까 잘 못하는 학생들은 지금 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일반 수학이죠. 수학에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만약 몰랐다면
다시 인수분해를 공부하는 방법을 저랑 같이 이제 연습을 해보시고요. 보통 수학에서 여기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초기 개념이 부족한 학생들이거나 혹은 선행 학습으로 하는 중학생들이 있다면 수학식 문제를 풀 때 문제가 많이 나와 있는 어떤 문제집을 풀기보다는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는 문제집을, 그러니까 어떤 ax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어 있는 다항식의 개념으로 많이 나와 있는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실제로 이 개념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기 바라고요. 방정식과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방정식은 능이고 부등식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차이 난다, 다르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이차함수 1, 2차 방정식은 중학교 과정에서 2차 방정식 이상은 고등학교 과정이지만 결국은 그 1차 방정식은 근이 하나이고 2차 방정식은 근이 두 개고 3차 근이 세 개겠죠. 물론 이제 3차 방정식은 근이 하나씩 있고 2차 방정식 근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위치 관계는 있고요. 이게 뒤에 보면 이제 함수 얘기가 나오는데 함수나 도형의 문제를 풀 때 방정식과 부등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집합과 명제와 수화식은 개념 위주로 많이 설명을 할 거고 방정식과 부등식은 개념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항 정리라고 하는데 항을 왼쪽으로 옮기거나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는을 두고 이쪽 항을 왼쪽으로 옮기고 이쪽 항을 오른쪽으로 옮기는 이항 정리에 대한 것들을 연습을 충분히 하면 방정식, 부등식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고 이 부분도 아까 말한 것처럼 수학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로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하다 혹은 왼쪽이 크다 오른쪽이 작다라는 것들을 자꾸 말을 이렇게 해서 스스로 조금 더 이렇게 자기의 그 무의식 속에 혹은 잠재의식 속에 확실하게 왼쪽 오른쪽이 같거나 차이가 난다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4단원부터는 도형 방정식이나 함수지와 지수로고요. 이제 이쯤 되면 보통 수학은 나하고는 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저희 표현대로 찍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도형 방정식이나 함수와 지수로고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는 실습,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실습을 해야 이게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형 방정식이나 함수지와 지수로그에서는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과 문제를 풀어보지 않은 학생의 실력 차이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5정이나 6정 교과서로 돼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우는 교과서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풀어보는 교과서 외 다른 교과서의 문제도 풀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물론 그 교과서를 이렇게 총합해서 만드는 문제지가 많긴 하지만 실제로는 좀 모든 교과서를 구해서 풀어보는 방식을 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문제를 많이 푸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것들, 학생들 중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서 푸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게 상위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유사한 문제를 많이 푸는 것들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개념이 아주 확실한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이걸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방정식, 함수와 지수로그 이후의 문제들은 결국은 시간이 문제죠. 그러니까 아예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은 여기서부터 찍으면 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전혀 시간이 많이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이 수학을 공부하고 수학을 잘 점수를 받아야 되는 학생들은 도형 방정식이나 함수, 지수와 로그에 나오는 문제들, 요거에 응용된 문제들을 풀 때는 자기 머릿속에 혹은 이전에 풀어봤던
그 문제들 중에 유사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데,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실제로 이걸 이해하고 푸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습을 많이 해야 된다. 문제풀이는 실습을 많이 해야지 그게 실력으로 정하는 거고요. 도형의 방정식은 원의 방정식, 두 원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두 원의 교점과 관련된 특징, 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의 접선의 방정식, 공통 접선의 길이 등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부터 수포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함수는 뭐 일반적으로 y는 fx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함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x의 어떤 뭐 x1, x2가 됐던 인자를 넣게 되면 이 y의 값이 나오는 것들이 뭐 우리 직선으로 나오거나, 혹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런 U자형으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삼각함수 형태, 혹은 2차 함수 형태로 나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단어를 지정할 때, 그러니까 물론 이게 실제 생활에서는 크게 쓰이지 않는 거지만, 뭐 이건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함수의 정의, 정의역, 공역과 치역, 합성함수, 역함수, 이차함수, 유리함수, 분수함수, 무리함수고요. 특히 가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이 역함수에 대한 개념을 응용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역함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나 본인 기억속에 없는 학생들은 역함수라는 얘기가 나오면 y는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나오면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변별력을 가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함수, 합성함수는 그렇지 많지는 않지만 역함수, 유리함수, 분수함수 같은 것들은 단어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수와 로그는 우리가 하는 로그 함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루트, 우리가 하는 제곱, x의 제곱, 지수함수, 그 다음에 x의 a의 x, 이런 것들이 보통 지수와 로그 함수인데, 이건 실제로 이게 응용된 우리가 얘기하는 응용 수학 문제가 수 1, 2에 나온 것들과 푸는 것들은 좀 쉽지가 않지만, 수능에서 간혹 이 지수와 로그의 개념,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의 성질, 로그의 성질, 주수의 확장에 대한 것들, 로그의 변환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아주 쉽게 주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문제를 풀 자신이 없더라도 지수와 로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뭐 피타고라스 뭐 이런 얘기하면 삼각함수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피라밋을 지을 때 피라밋을 쌓는 방법 중에 피라밋의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밑에 변, 그 다음에 높이 y라고 했을 때 뭐 h라고 하실 수 있고요. 이걸 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x와 y의 길이하고 이걸 z라는 개념으로 연관했을 때 뭐 1대 1대 2다, 1대 1대 루트 2다, 이런 형태로 얘기하는 것들이 삼각함수의 응용 부분이고, 그걸 표현할 때, 삼각함수를 표현할 때 우리가 얘는 직각의 대각이라고 하죠. 대각, 마주보는 각을 코사인, 그 다음에 사인, 탄젠트로 구별하는 것들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실제로 대학 수학이나 뭐 공업 수학, 그러니까 이공계 학생들이 뒤에 가보면 왜 사인 x가 생겼고 이 사인 x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풀 수 있는지를 뭐 우리가 얘기하는 다항식이나 아니면 2차 다항식, 3차 다항식이나 미분 조건으로 응용하는 것들을 증명하는 시간이 옵니다. 근데 풀면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너무 쉬워요. 근데 사람들이 전혀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좀 열려면 삼각함수가 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함수는 실제로는 삼각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삼각형이라는 게 뭐 이게 한 변이 A, B, C라면 A와 B만 알고 C를 모를 때에 C의 길이를 구하거나 A만 알고 그 다음에 이게 직각형일 때 여기에 각도를 60도라고 했을 때 C를 알거나 B를 알거나 이런 것들의 응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삼각함수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응용입니다. 근데
삼각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각의 시초선, 동경, 뭐 보호법, 호보법, 라디안, 뭐 코시컨트, 코탄젠트, 음각항식, 역학항식이 필요한 건데 이건 개념적으로 이해가 필요한 건데 실제로 삼각함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각형의 그 지각 삼각형으로 시작이 되겠죠. 지각형만 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둔각 삼각형의 예각 삼각형이라도 그 우리가 그 중학교 때 수학의 삼각함수 삼각형을 배울 때는 다 일일이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나누고 이랬던 것들을 어떤 한 변이나 한 변의 각도만 알았을 때 나머지 변의 각도를 우리가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그걸 그 어떤 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을 삼각함수라고 하고 그걸 삼각함수의 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삼각함수의 응용까지를 풀 수 있으면 물론 이제 뒤에 뭐 더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뭐 수학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30% 정도는 자신 있게 풀지 않을까. 보통 그러면 이제 나머지 확률로 뭐 했을 때 60에서 70점, 100점 만점일 때 맞을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평면도형의 방정식은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수2나 수1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뭐 그 부분도 어쨌든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어쨌든 평면도형 방정식을 이해하면 뭐 나머지 방정식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함수, 평면도형, 삼각함수 우리가 하는 삼각형을 두 개 모으면 삼각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거를 바깥쪽을 이렇게 동그랗게 오면 그렇지만 이게 원형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근데 이게 원형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타원형이라고 그러죠. 이게 R이 똑같은 거는 R과 R1과 R2가 같은 거를 원형이라고 하면 R1과 R2가 다른 것 다르거나 R1과 R2가 크거나 R1과 R2가 이런 것들을 타원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각함수에서 그 얘기하는 그 도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면 근데 삼각함수는 삼각함수 방정식이라는 게 있죠. 그걸 응용한 것들 그걸 갖고 평면사변형을 계산하거나 이런 것들로 하면 나머지 쉽고 이건 나중에 그 뭐 굉장히 뭐 이런 나중에 입사 시험 때까지 도형 방정식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왜냐면 약간 이게 수학보다는 논리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논리 예제죠. 그러니까 왜냐면 기본적으로 평면도형이잖아요. 평면도형은 잘 읽을 수 있어야 면적을 계산하고 그래야 면적을 계산해야 나중에 이게 시장에서의 어떤 분포, 점유율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라서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응용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과학 강의고요. 이제 여기저기 이번 현재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통합과학에 대한 혹은 이제 과학 1, 과학 2, 물리, 물리 1, 물리 2 이런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그 생명공학 쪽이죠. DNA, 뭐 RNA 뭐 이런 쪽에 대해서 매우 어렵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뭔가 잘 만들었다 얘기가 되고 있지만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보다는 특히 그 주기율표를 외우는 방법이에요. 주기율의 범위도 늘었고 특히 그 원자, 분자, 그다음 쿼크라는 개념이 추가된 것들, 그 다음에 지구과학에서 뭐 지금은 이제 허블 망원경이라는 것들을 이제 어떤 형태로든 넘어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좋지만 대신 과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요즘에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유튜브에서 과학에 대한 현상이나 어떤 설명을 하는 유튜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전문 과학자들이에요. 그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과학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기업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어떤 연구소에 들어가서 어떤 걸 개발하거나 어떤 걸 발명하거나 이럴 때 쓰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과학이라고 생각하겠죠. 뭐 그게 뭐 약이 될 수 있고 뭐 바이오 분야의
그 다음에 뭐 무슨 치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디스플레이의 개념이나 이론을 만들거나 혹은 휴대폰을 새로 디자인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과학의 분야인데, 이 과학과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학은 차이가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의 한 분야는 과학을 발명하는 개념, 그 다음에 과학을 우리가 얘기하는 탐사하는 거, 과학을 이해하는 것들이 다 있는데, 이해. 이번에 이제 그 통합과학은 제가 보기엔 과학을 이해하는 데 좀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여러 부분들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걸 이해하는데 아무래도 시청각 자료, 그러니까 얘기하는 유튜브나 뭐 영상 콘텐츠가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 좀 찾아보면서 이해하는 것들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통합과학은 실제로 모든 고등학생 1학년이 처음 배우는 과학이고요. 공통이수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필수. 그 다음에 뭐 여기에는 이제 실제로 물질과 규칙성, 시스템과 상호작용, 변화와 당연성. 이게 좀 옛날에 화학은 이렇게 물리, 화학 딱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더 뭐라 그러죠? 좀 더 모호해졌다고 그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됐고,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 대한 것들은 이건 아직 제가 생각하기에는 논란이나 토론의 여지가 많은 것들인데, 이게 고등학교 통합과학의 공통이수 과목으로 들어간 점은 조금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걸 배워야 되겠지만, 이건 뭐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는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직도 토론이 필요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그 과학, 전기차 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가, 혹은 태양전지가, 혹은 이런 것들이 아직 과학적으로 다 검증된 것들이 아니거든요. 아직 뭐 개발이나 발명의 여지가 많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고 공통과학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지금 뭔가 잘못된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처럼 이해에 대한 부분으로만 좀 이해해 주겠고요. 통합과학을 배우는 이유는 뭐 이렇다고 합니다. 통합과학은 자연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해서 자연현상에 대한 이해, 과학기술에 대한 미래 생활 예측, 적응, 사회문제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고요. 근데 솔직히 현실에 부딪히는 여러 과학 있죠. 뭐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나 혹은 엘니뇨 현상이나 뭐 지구의 자전축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 현상은 요즘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유튜브나 이런 강의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데 집중을 두면 시험 문제를 잘 풀 수 있지만, 좀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침대는 과학이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온 것처럼 잘못된 어떤 사실, 검증되지 않은 사실들에 대해서 교과목에 나온 사실이 아닌 것들을 유튜브로나 이렇게 보고 문제를 풀게 되면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험은 뭐라고 했습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맞추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부분들은 담임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과목선생님 여쭤보고 확인을 받고 시험에 치를 준비를 하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학과학에 대한 부분들 중에 과학의 첫 번째는 물질의 규칙성이죠. 빅뱅 우주론, 스펙트럼, 우주 초기의 원소, 별의 진화 과정. 물론 이게 이제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우주과학센터 이 정도에서 알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솔직히. 빅뱅 우주론은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지구가 우리가 진화론, 창조론 이런 것들을 막 싸웠을 시점에 지났기 때문에 이게 교과목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거든. 그렇지만 현재는 그렇게 커지고 있다라는 것들이고, 요즘에 최근에 암흑물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또 다른 얘기들이 되고, 그게 블랙홀 이런 얘기들도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빅뱅 우주론이 됐든 스펙트럼이 됐든 우주 초기 원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지구의 태양계의 원소는 어떻게 생성이 됐고, 그 원소가 뭐가 있고, 금속과 비금속이 뭐가 있고, 원자과 전자, 에너지 준위, 이온결합, 공유결합이 뭔지는 알아야
그 다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싫어하지 않으면 최대한 재미롭게 이제 이해하려고 하면 만점 받을 수 있는 과목이고요. 주기율표는 예전처럼 복잡하지 않고 요즘은 아주 간편하게 많이 나왔으니까 따로 제가 그려서 설명드리겠지만 뭐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뭐 그다음에 그 금속과 비금속의 가운데 있는 우리가 반도체 소자로 사용되고 있는 반도체 그 우리가 얘기하는 중간 물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전기를 가하면 금속이 됐다가 전기를 가지 않으면 비금속이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기율표를 한번 좀 보면 되고 그걸 뭐 이렇게 외워서 주기율표를 한다기보다는 이게 무슨 성질을 갖고 있고 이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과학책에서 너무 이렇게 현실에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볼 수 없는 물질을 이해하기보다는 찾아보면 우리 주변에서 이제 이해하는 물질이 많이 있죠. 하려면 우리가 얘기하는 치약에 사용되는 물질 이게 왜 근데 이게 화학기호로는 어떻게 돼 있지만 실제로 이게 역할을 어떻게 한다 염기성이 어떻다 산성이 어떻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과 역학적용은 우리가 이제 역학이라는 것들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뭐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사과를 떨어뜨렸더니 사과가 떨어지는 그 가속도가 일정하더라. 그럼 중력 가속도라는 것들을 뭐 이제 우리가 발견을 한 거죠. 발명이 아니고 그거는. 그러니까 발명은 새롭게 만들어내는 발견은 있는 걸 이제 있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규명해내는 것들이고 물론 그것도 다 수학적인 문제입니다만.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구 안에 있는 것들의 역학 문제들이고요. 그다음에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 시스템의 연관이 있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사람은 산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뱉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가 모여가지고 어디로 가고 이산화탄소가 이게 뭐 식물이나 이런 데서 다시 우리가 광합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산소로 배출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평면적인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수평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들이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하면 지구 시스템은 아래 위로 이게 대기층 어떤 대기층으로 가고 어떻게 우리가 해저로 가고 해저에 있는 생물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들이라서 그래서 이걸 너무 넓게 가지고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하면 공부할 건 많은데 시험 문제를 잘 풀지는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그 시험이 나왔던 문제 유형을 잘 공부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풀고 이해를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변화와 다양성은 이제 화학이죠. 물론 이제 뭐 솔직히 화학하고 생명공학이 이공계에 들어가서 뭐 화공과나 화학공학과나 화학과에 관계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쓰일 의무는 없긴 한데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그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물질은 화학 처리가 된 물질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거를 일반 사용자가 화학 물질을 이렇게 막 만질 일이 없죠. 그렇지만 이제 가령 가습제에 들어가는 가습기에 들어가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세척제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 많은 그 아이들의 죽음과 연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왜 그게 화학에 대한 문제인데 이 화학에 대한 요소가 어떻게 반응을 일으켜서 화학은 반응이 필요하니까 반응을 일으켜서 그 반응이 실질적인 문제가 됐는지를 그러니까 실질적인 문제가 됐는지를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대한 것들은 조금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생명공학은 요즘 하도 그 코로나19 이후에 COVID 이후에 그 우리가 하는 DNA가 어떻고 RNA가 어떻고 뭐 바이러스가 어떻고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의 관점에서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이 부분에 넉다운해서 나 과학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다 수학 공식처럼 기본 단어를 이해하고 공식을 알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환경과 에너지는 제가 생각하기엔 뉴스를 많이 읽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솔직히 환경과 에너지보다는 그 뒤에 나오는 속도와 가속도, 포텐셜 에너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좀 더 드릴 건데 뭐 속도와 가속도는 수학에서 나오죠. 왜냐하면 이제 속도하고 가속도는 속도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우리가 스칼라라고 그래서 그냥
어느 방향으로 떠도 속도가 되지만 가속도는 특정한 방향이 있어야 떠주는 건데 그 벡터라는 거랑 연관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학 선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일반 상대성 이론은 물론 일반 상대성 이론이 시험 문제에 나와서 응용될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중력하고 관성력 이런 것들에 되게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수학 공식하고 연관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과학, 응용 기출 문제는 저희가 유료 서비스, 왜냐면 이제 문제를 이걸 출제하고 정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유료 서비스로 전환을 할 예정이고, 이쯤 되면 2010년도 15년부터는 20%, 그 다음에 16년도 20년도는 30%,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연도는 50% 정도 해서, 이 저작권에 관계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자체를 공개하지는 않을 거고요. 문제 유형 문제로 해서 저희가 이런 문제가 출제됐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들이 제시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23년도는 이제 추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도 문제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작권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문제 한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문제를 풀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이제 수학이나 그 뒤에 있는 과학 문제나 전년도 문제가 그 다음 연도 유형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만은, 반대로 얘기를 하면 전년도 문제를 잘 알아야 다음 연도 문제가 그 이외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잘 풀 수가 있고, 혹은 한 20%나 30% 정도가 만약에 비슷한 유형이 나온다면 처음 수식계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저한테는 이제 일종의 모험이지만 유튜브 강의의 특성상 결국은 인지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험을 일부 걸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모험을 위해서 올해 수학과 과학에 대해서는 예상 유형,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고요, 예상 유형에 대해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물론 이제 이게 수학에서 보통 그 수능에서는 어느 단원을 몇 개 문제씩 내겠다라는 기본적인 아웃라인이 있지만, 거기에서 A라는 그러니까 가령 함수면 일반 함수가 있고 삼각함수가 있고, 삼각함수에도 되겠죠. 이런 것 각 세부 단위까지를 예상을 한번 해볼 거고, 거기에 예상되는 문제를 한 5개에서 10개씩 5개에서 10개씩 예상 문제를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저작권 이슈도 있고 해서 이건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딱 한 클래스 만들어 가지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할 거고요. 아니면은 이건 이제 저희가 유료 구독자 분들한테만 따로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수과형 강의 스케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수학 과학을 포기하지 않아야 50%를 달성할 수 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그리고 수학과학을 잘 해두어야 나머지 언어 영역이나 외국어 영역이나 나머지 영역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과학을 내가 잘한다 생각하면 나머지 과목을 할 시간이 있죠. 근데 보통 보면 수학이 2교시에 시험을 보통 치기 때문에 1교시에 국어를 보다 수학을 무리 표현대로 망치면 그 다음에 보는 시험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나요. 그래서 수학과학을 연계해서 푸는 문제들도 중요하고, 수학과학 자체를 자신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수학과학은 제일 중요한 게 자신감이고, 자신감을 받쳐주는 것들은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안 되면 자신감이 안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수능을 준비하시거나 혹은 수능을 한번 실패하셔서 다시 준비하시거나 혹은 수능을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도 내년엔 다시 한번 더 좋은 대학교를 가자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수학과학에 대한 것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강의는 쭉 들으면 아시겠지만 아주 공부를 잘하는 상위권 학생들한테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학생들은 알아서도 너무 잘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수학 시험의 징크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칠 때 이렇게 징크스 혹은 본인이 중점적으로 공부했던 게 안 나오고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 많이 나왔거나 의외의 문제가 나왔거나 응용 문제가 나왔는데 이걸 내가 잘 풀어보지 못한 문제가 나왔을 때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학이나 과학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큰 거죠. 근데 그 외의 학생들은 운보다는 기본적인 그 학습량,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기본적인 단어에 대한 설명하는 거, 내 머릿속에 충분하게 그 잠재의식 속에 이렇게 넣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실 텐데, 제가 생각하기엔 기본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IQ라고 그러죠. 물론 수학과학은 EQ랑은 제가 생각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IQ에 관련이 있지만 머리 좋고 나쁜 것들이 영향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력이 단기 기억력, 아주 짧게 외워서 금방 외우는 것들을 장기 기억력으로 옮기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열심히 외운 것들을 3일 그러니까 이게는 3주 그 다음에 3개월 기간 동안에 계속 반복 학습해서 머릿속에 완전히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걸 안 하게 되면 장기 기억력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수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나 나머지 영역, 외국어 영역처럼 이 문제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를 앞에 찾아볼 수 있거나 유추할 수는 없습니다. 그 수학은 그 단어의 정의를 모르면 그 문제를 아예 풀 수가 없어요. 그걸 갖고 오해하게 되면 다른 문제를 풀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단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 대해서는 스케줄을 잡고 다시 공지를 드릴 거고요. 이번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성공하시는 수학, 과학 잘하는 형님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